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 현경병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먼저 주일대사, 신임 주일대사의 강창일 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아그레망이라는 외교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뭔가 한일 관계 좀 재정립 이런 필요성 나오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 말하자면 대사보다는 훨씬 정통한 일본의 정통한 학자 출신 또 정치인이고 또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국회에 의원 연맹들이 많았습니다만 한일 의원 연맹이 굉장히 건강한 관계들을 많이 유지해 왔거든요. 그것을 밑에 간사도 했고 회장도 하고 지금 명예회장하고 계셔서 누구보다도 그동안에 일본의 말하자면 사정을 잘 알고 또 정치인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가 관방장관 출신 이제 새로운 내각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 그동안 해왔던 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한일 관계의 실파리를 푸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것이 일본에서도 내심 좀 그런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특히 이분이 역사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한일 과거사 문제도 좀 새로운 해법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창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 뉴스일본제도 여러 차례 출연을 하셔갖고요. 여러 현안에 대한 진단,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강창일 대사, 신임 대사로 지명한 부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 주일 대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워낙 그 일본에 대해서 정통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그동안 늘 밝혀왔던 의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한일 의원 관계는 미국이나 유럽은 거리도 멀고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친분 관계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일 의원 간에는 굉장히 가깝고 폭이 넓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수십 명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적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사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그 역할을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 게 있어서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당 지지도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과연 격차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30%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두 달 만에 이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두 달 만에 30% 선을 회복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의 격차도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왔고요. 지금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어떤 원인들이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형주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뭐 이 표를 보면 서서히 선거 구도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자기 지지자들이 결집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뭐 다당대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당 구도고 두 당이 최소한 40% 정도의 지지율. 물론 콘크리트 지지층은 25% 30%입니다만은 서서히 그런 부분도 이제 짝짓기를 해보면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치 보면 37%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과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을 합하면 37% 현재도 지금 그렇게 이번 조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빙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집권 4년 차 문재인 정부 또 부동산 정책이나 말하자면 경제 정책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넘어서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국정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제대로 못 먹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선거가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는 게 실제로 지역별로 보면은 더 와닿는 게 지역별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는 특히나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추세별로 양 정당이 모두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더 빠졌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조금 더 빠져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서울 시민들의 이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네. 특히 이 집값 폭등하고 전월세 대란 같은 부분들은 이 정권 전반의 그 큰 국정 실패의 대표적 사례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히려 저는 이런 각도에서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더 지지를 얻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보다 더 내부 개혁이 필요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보궐선거의 축인 부산 쪽 민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말 저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오차 범위 이내에서의 어떤 민심을 얻고 있는데, 물론 저 민심이라는 거는 내년 4월까지 요동칠 수 있는 요지들이 정말 많이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신공항 문제가 과연 저런 민심의 흐름에 어느 정도 또 변수로 작용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것도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신공항 문제가 아주 재미있는 구도를 갖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PK 의원들하고 TK 의원들이 싸우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불경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는 형태의 결집도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과거에는 이게 서로 뭐 양자구도 말하자면 가덕도가 되면 이 여론의 힘들은 다 여당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구도가 또 재미있는 구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무조건 뭐 가덕도 이렇게 하나 터뜨리면 무조건 올인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정당성과 절차를 따졌을 때 아직도 신중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지방선거 구도가 불경이 거의 민주당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구도, 오거돈 시장이나 이런 내부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구조잖아요. 그걸 지방선거의 단체장들이 이걸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떤 면에는 과거에서 보면 원사이드하게 국민의힘이 이기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시형 구의원들이 상당히 어떤 이 버팀목 역할을 민주당 형태는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형태에서 가덕도라는 의제가 아무래도 여당에 유리한 의제이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뭐 그런 구도. 그래서 지금 현재 들쑥날쑥한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기는 조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난센스로 봤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차라리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이 더 말하자면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경향적으로 그런 힘이 있지만 여전히 그게 빨리 갈 수 없는 게 지방선거에 지난번에 민주당이 많이 이겼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의제 설정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방선거 참패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참패 분위기 속에서도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세석 외에는 다 지켜냈으니까. 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의 성비 문제로 이번 보궐선거가 또 이뤄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 정도의 격차면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항 문제가 터졌고요. 이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TK, PK 지역
출신 의원들 사이에 좀 이렇게 많이 강론들이 엇갈리면서 이게 또 어떤 내분의 또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변수로 작용할까요?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이제 사실은 동남권 신공항 국제 관문으로서의 대표성을 놓고 추진을 하다가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충청권을 흔들듯이 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야권 갈라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도에 TK와 PK로 나뉘면서 네. 빨려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어차피 드라이브가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전제로 하되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그 새로운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공항에 대해서 국제 관문 공항으로서 또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보완을 시켜준다면은 예. 봉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서울시장 선거하고 똑같이 추행, 희롱 이 부분에서 비롯된 미투 선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 혼란, 특히 부동산 문제가 부산에서도 이번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정 심판론의 축소판으로서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부산 선거 같은 경우는 좀 당연시하는 부분의 분위기가 좀 전선을 흐트리는 것 같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부산시장만이 아니라 경남지사, 울산시장도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여기가 지금 부산이 그 동남권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기점을 만들어야 되는 또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본거지나 다름없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절실감이 일정한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선거에 다가가면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만 수습이 된다면은 의외로 큰 흐름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유리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후보군 얘기도 좀 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양당의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을 저희가 다양하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 막상 당사자들은 기정사실화되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인사들도 늘고 있고 당도 이제 100% 국민 여론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예컨대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을 그만두어야지 이게 후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고 박주민 최고도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주요한 액터들,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예상되는 수순으로 나와야만 이제 본인도 차고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좀 안정적이다고 좀 보여져. 왜냐하면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게 대선에 가야 될지 서울시장에 나가야 될지 좀 헷갈리는 분들도 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를 밖에서 말하자면 어떤 경선 후보로 받을지 금태섭, 안철수 이 두 사람을 서울시장 밖의 후보, 그러니까 보수 말하자면 시민사회 외부 후보와 안에 경선하고 해서 토탈리 결성전을 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그 사이에 안철수 대표가 과연 대선을 택할지 서울시장을 택할까 이런 것들이어서 오히려 실제로 복잡한 구도는 더 말하자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그쪽 진영에 더 복잡한 구도가 있을 것 같고 의외로 민주당은 좀 내부적으로는 또 어쨌든 그 민주당에 의해서 치러지는 선거이라는 측면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복잡하기는 야권이 더 복잡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많이 복잡할 것이다라고 지금 평을 해주셨거든요. 아니 복잡하다면 복잡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위 말해서 흥행 이런 차원에서는 불가피하기도 하고 재밌을 겁니다. 네. 지금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성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있고 이분들이 지금 또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있는 힘을 다 냈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올해를 지나면서 특히 내년 1월, 2월 정도 가서 윤곽이 잡힐 걸로 보는데 그때 가면은 당내에서는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당 밖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어떤 가세를 하게 되면은 열기를 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지금 경선 룰 같은 경우도 그런 룰을 그런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서울 시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걸로 예비 경선이나 본 경선도 결정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점차 더 열띤 분위기로 가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을 것 같아요. 이 5달 뒤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뒤에 있을 1년 4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1년 4개월 정도 뒤에 있는 대선, 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 싱크탱크를 출범을 했는데 왜 관심을 받나 했더니 현역 의원이 무려 56명이 창립 멤버로 들어갔고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한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회원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대선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싱크탱크로 출범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아직도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의 윤곽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싱크탱크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적인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이제 시동을 거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급은 상당히 매머드급이라고 할 수 있고 50명 예. 단위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특정 후보를 누구를 밀어주기 위한 조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구도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 김경숙 경남지사 재판까지 결론이 나면 대충 이제 당내의 대선 후보군이 정리될 거 아닙니까? 어느 네. 정도 윤곽이 정확하게 윤곽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어떤 그런 분들하고의 말하자면 격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흐름들을 잡아갈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뭐 이낙연 뭐 또 이재명 뭐 김경수 뭐 김두관 또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 포함해가지고 자천 타천으로 후보군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에서 입장을 잡아서 누구 하나를 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서 보는 외부적인 시선은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가뜩이나 민주당 내에 어떤 친문계의 어떤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이게 더 당을 이렇게 앞으로 뭐 총선,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그리고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대선까지도 이 친문의 어떤 결집이 이 민주주의 4.0을 위해서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아닌 우려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정당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대선으로 가면서 친문들의 운명이 굉장히 수세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퇴임 후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일정하게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그 민주주의 4.0 연구원 같은 경우만 해도 내부적인 구성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그 호남하고 또 본인이 후원회장을 한 의원들만 해도 한 40여 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세력을 넓히고 있는 데다가 당직 인선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 그 국난 극복위원장을 하면서 시도 또 기초단체장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굉장히
광폭 행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중에 이낙연 대표는 친문을 자기 진영의 한 축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게 또 이재명 경기지사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낙연 대표가 만든 초특급 특보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호남을 이제 기반으로 했는데 확실히 외연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데 기반을 이제 방점을 뒀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여기에 좀 많이 동일하신 것 뭐 같아요. 본인은 외연을 확장하고 싶겠죠. 예. 사실은 본인이 제일 앞섰다가 제일 지금 불안한 형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 보완하는 것들을 굉장히 극복할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전남 후보가 대통령 된다는 데 대해서 회의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 네.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말하자면 대안 조치로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특보단이 많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 컬러와 자기 색깔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이다 봅니다. 예. 재난지원금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또 흘러나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도 2단계로 내일부터 격상이 되는데 일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3차 재난지원금 본 예산으로 미리 준비를 하자. 이거를 뭐 재난지원금을 다시 또 추경을 한 달 만에 해서 집어넣는 것은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좀 포함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도 SNS를 통해서 본 예산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그것도 이제 전 국민에 대한 지급을 얘기하고 있고 정의당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시급히 논의하자는데 이제 뭐 여당 민주당은 좀 난색, 정부도 난색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리 이 자리에서 뭐 전망하기는 여러 가지 뭐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두 분께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3차 재난지원금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1차, 2차 지원을 하면서 초기에는 반짝 효과에 주목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결과가 없거든요. 네. 반면에 국가가 안게 될 국가 부채는 빚은 엄청났습니다. 2차 같은 경우는 14조가 넘어버렸는데 이번 3차 그런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오히려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긴급 재난지원금을 해서 진행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설령 도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3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국가 경제를 거의 흔들어 버려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진행하더라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재정에 악영향을 안 주는 정도에서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경우도 굉장히 소극적인 접근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증국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정부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코로나 증국이 하루에 뭐 200~300명씩 나타나는 형국이 간다 그러면 네. 조금 내년 예산의 어떤 절반 정도는 조금 코로나 대비 예산 형태로 이렇게 다른 예산들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예산들을 잘 조정해 가면 현재의 우리 정부 예산에서도 충분히 뭐 10조, 20조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 재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고 충분히 말하자면 정부 예산 안에서의 제대로 된 조정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올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못 썼단 말이에요. 좀 사실은 뭐 디지털 재난, 뭐 무슨 여러 가지 새로운 언택트 시대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있지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못 쓰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다 없어지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들을 잘 연구해서 받아 안으면 또 그
각 정조위 상임위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흔쾌하게 국민들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무리하게 더 집행하지 않고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3차 재난지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어쨌든 무산이 됐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긴 했는데 빈손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에 여당이 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밖에는 좀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게 서로 불신만 이렇게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지금 야당이 추천위를 재소집하자라고 하는 것을 여당이 보는 시각은 시간 끌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접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 선출 방식 형태로 제일 야당 여당이 제일 대선은 안 되는 사람부터 뽑아서 표를 몇 개를 5개씩 준다든지 그럼 5개 중에 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에게 3개를 쓰고 하나를 쓰고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수기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제일 표가 적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한다. 최소한 그런 말하자면 그런 어떤 묘수라도 좀 띄워서 그래야 그런 생각을 해야만 사실은 최소한의 어떤 그 신뢰, 진정성이 있다. 그 국민의힘도 성의를 보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좀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야당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해관계하고도 저는 닿는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 전국 자체가 마치 공수처 전국이 돼버렸어요. 사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 이후에 사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권력형 비리들이 많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이 권력 비리 전국이 돼야 되는데 공수처 전국이 돼버리니까 국민의힘이 수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좀 정교하게 해서 어떤 전선을 넓게 가져가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접근이 국민들에게 와닿는 접근 차원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 부분으로 들어가자면은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이게 옥상옥인데다가 사실 집행 기능을 가지게 되면은 정치권에 대해서 상시적인 수사기소권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친정권적인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방향을 잡더라도 특정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자면은 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롯해 가지고 어떤 정치색이 강하고 이념 편향적인 부분들의 인사들만큼은 어떻게든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우리 사법부라든지 검찰의 신뢰가 국내외적으로 거의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현경병 전 의원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